서울에 오는 외국인들이라도 뭔가 볼 거 보여주고 달러 좀 벌자 이걸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있어. 그래도 우리가 이 외화를 어떻게든 벌어야지 하면서 드디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관광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외국 기빈들이 와도 묵을 장소도 없고 좀 처절했던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더 해주실 얘기 없으세요? 사실 이 관광업이라는 건 유일하게 후진국이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이야.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진국에서 그 국민들도 가장 좋아하는 산업 육성 전략 중에 하나가 또 관광업인 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인더스트리는 소수의 어떤 이미 기반을 잡은 회사나 기업의 물건을 중심으로 대외 수출이 되게 돼 있어. 뭔가 수출해서 100만큼의 수익이 생기면 그 100의 수익에 있어서 그 원래 처음 자리매김한 그 회사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일반 어떻게 보면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은 사실 거기 아주 조금 부분만 가져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돼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지, 우리들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다, 이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관광업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때? 관광객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 외국인 관광객이 나에게 직접 온다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종로 앞에서 너랑 나랑 탕후루 둘이 이러고 있어. 딱 이러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에게 직접 How much? 한단 말이야. 그럼 얼마에 우리가 팔고, 그럼 우리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100% 부가가치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리고 외국인들의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지. 뭐야? 거스름돈 어떻게 할까요? 하면 keep the change. 그렇지. 그런 관광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좋아해.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여러 가지 이유. 첫째, 석유 사오고 식량 사오는 외화 필요하지. 그 다음에 산업적 기반도 없는데 뭔가 돈을 벌어야 되지. 그래서 관광업을 육성하려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관광 그랬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어. 일단 50년대는 왜 못했느냐? 네가 50년대 대통령이야. 네. 우리 명성 PD도 50년대 대통령이야. 그러면 그때 관광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데요. 농사 짓는 거. 이것도 난 가끔 봐, 진짜. 일부러 해외 가서.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옆에서 그냥 옆에서 아주머니 같은 경우 도와주는 척 하면서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떤지 그런 것도 얘기 듣긴 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관광 테마는 아니니까 뭐냐 하면 우리 국립공원이잖아. 설악산, 태백산, 오대산, 뭐 이런 그게 이제 볼만한 유일한 단풍. 거잖아. 단풍.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었지. 잘 때가 있어야 말이죠. 그거 전에. 교통. 그거 전에. 야, 더 전에 뭐가 있죠? 무장공비. 무슨 얘기냐? 6.25 전쟁 때 휴전선이 딱 그어졌단 말이야. 네. 근데 남한에도 공비가 남아 있었거든. 그렇죠.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오대산으로 들어가고 태백산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휴전이 됐대. 그리고 거기를 못 올라가게 됐대. 그래서 태백산 촌사령부, 오대산 총사령부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니들이 사령부고 내가 곧 다시 내려온다 이러고 거기서 버티고 있거든. 그런데 무슨 관광을 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50년대 중후반까지도 일반인들의 입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 경찰과 군인이 껐떡하면 산에 올라가서 무장공비 남은 잔당들 잡아오고 그랬던 게 50년대 후반까지 기록이 있다고. 그런데 50년대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게 뭐가 있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관광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문화유적지도 많고, 뭐, 불국사니, 뭐, 석굴암이니, 그리고 부산도 뭐 해운대니, 뭐, 이런 데 좀 보내자 한 거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교통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숙소가 없는 거야. 뭐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서울부터 지방까지 숙소가 없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순번이 정해져.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지방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철길 고속도로를 놓고 그 다음 거기 관광 호텔을 만들어야 그래야 외국인들이 가는데, 그러면 철도길하고 고속도로는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 그건 그러면 좀 단계적으로 수행한다고 하고, 서울에 오는 외국인들이라도 뭔가 볼 거 보여주고 달러 좀 벌자, 이걸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있어. 서울에도 숙소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대기업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 어찌 보면 지금의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니면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좀 아래쪽 중견기업들이지, 이제 중견기업으로 막 인정받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눈높이에 맞는 호텔 숙박업을 해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텔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중에 하나가 영빈관이야. 이게 지금 어디냐? 호텔신라야. 호텔 신라. 자, 이 영빈관에 전례가 있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통감으로 왔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암살을 했잖아. 그리고 암살을 하고 나서 일본 입장에서 그 사람을 추모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그 당시 일본인들이 여기 참 터 좋다, 여기 참 풍광 좋네 했던 데가 바로 지금 호텔 신라에 있는 장충단 공원 근처, 장충동에 있는, 거기가 이제 수풀이 아주 괜찮거든. 거기에다가 일본식 사찰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방문사야. 2등 방문의 그 방문. 그렇지.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이다 해서 방문사인데, 그 방문사를 지을 때도 이것들이 아주 작심을 했더라고. 뭐냐면 우리나라 그 궁궐인 경희궁 앞에 있는 문을 띄어다가 그 사찰 문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것들은 하여튼 지옥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해방하고 난 뒤에는 우리 거잖아.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미국에 있었던 지인들, 미국 관료들, 아니면 또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숙소를 제공해 줄 데가 없는 거야. 저거 당장 헐어서 저거를 어차피 좀 운치 있게 지어놓은 그 건물이 있으니 거기를 외국 국빈들 모시는 숙소로 하자. 그래서 영빈관을 그때 거기에 짓게 시켰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사업은 철회하지 않고 그건 계속 해야 돼. 우리 손님 왔을 때 어디 묵을 데가 없어 해서 영빈관을 그때 한 거야. 그 다음에 시내에는 반도 호텔이라는 걸 이제 국가에서 직접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미군들 왔을 때 묵게 만드는 저기 광진구에 워커힐. 워컬. 네, 맞아요. 바로 워커힐까지 세 개를 국가가 급속도로 이제 만들어서 그때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썼던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온 게 아니야. 일단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그래 한일협정 얘기할 때 일본에서 관광 자유화 됐다고 얘기했잖아. 관광 자유화를 됐더니 일본인들이 또 너무 많이 미친 듯이 해외 관광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관광 제한을 걸었어. 어떻게 했느냐? 한 번 관광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외화는 얼마까지? 그 다음에 일본 관료들이 해외 관광 나갔을 때 경비 대폭 삭감, 그리고 관광 나갈 수 있는 횟수, 쿼터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마치 옛날에 중국 관광 쌌을 때 많이 갔던 것처럼 일본인들이 한국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 관광에 대해서 락을 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오게 됐고,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에 말고 이제 미국에서도 관광 또는 출장에 제한이 걸려버렸어. 미국도 재정 적자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 출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관리를 들어갔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다가 슬슬 그래도 우리가 이 외화를 어떻게든 벌어야지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관광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성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이 외국인 관광객들 하나하나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관광 상품 만들고 서비스 질 개선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국가에서 공적 조직이 그런 거 열심히 하겠느냐. 어차피 뭐 철밥통이고 어차피 뭐 국가에서 주는 봉급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게 이거를 어떻게든 하도록 한 기회를 주자 해서 아까 말한 그 호텔들을 민간에 넘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민간에요? 그리고 호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국가가 직접 관할했던 그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이런 거야. 일종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명성이랑 용중이 너희 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해봐라, 형이 잠깐 투자해 줄게 했어? 그러면 둘이 사업할 거야? 해야죠. 그래? 아니, 돈 나가게 생겼네?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 CEO가 부하 직원을 불러. 그래서 자네들 내가 약간 출자를 해줄 테니 자네들 돈도 포함해서, 왜냐하면 자네들 돈 안 내면 이거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으니 자네들 돈 50, 내 돈 50 해서 막 한번 회사 차려보게. 그러면 내가 좀 밀어주겠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회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날 내보낼 생각이신가 보다. 뭐 그런 내가 의미에서.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회사 그만둔다 해놓고도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야? 나가서 뭐 하기가 넉넉한 게 없거든.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을 특정 개인에게 해보라고 하면 그걸 누가 하겠느냐. 그러다가 자빠지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씨앗 심어서 요만큼 이제 싹 틔우고 요만큼 올려서 묘목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키우십시오 했다간 아무것도 안 돼. 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국가가 씨앗 심고 싹 틔우고 묘목까지 키워서 이젠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서 꼬리가 좀 내렸어. 나눠주자. 이건 네가 해봐. 이거 네가 해봐. 하면서 나눠주자가 그 사람의 전략 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나눠줄 때 글쎄 모르겠어. 어떻게 판단을 하면 결국 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나눠준 거잖아요. 틀린 말 아니지. 그런데 또 그 과정에 아주 형평성을 배려하지 않은 건 또 아니야. 좀 보면, 내가 오늘 호텔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호텔의 메카 브랜드를 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 자, 좀 전에 우리 호텔 신라 얘기했지? 삼성? 그 삼성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롯데 호텔 가지고 있지? 또 SK 워커힐 호텔 가지고 있지? 그럼 호텔 안 가지고 있는 대기업 하나만 명성 PD 대봐. 현대. LG. 그래, LG. 이게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해준 거야. 자, 봐봐. 호텔이라는 내가 굵직한 또 묘목을 키워놨어. 야, 이거 돈 될 게 뻔해. 왜? 서울 시내 외국인 관광객 워가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차원나 아니면 외교관으로 왔을 때 묵을 데라고는 여기밖에 없어. 이 논하는 사업, 이걸 또 나눠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아주 어마어마한 형평성을 기해요. 당시 엄청나게 잘 나갔던 건설사 중에 하나가 동아건설인데, 동아건설에게는 뭘 줬느냐? 그 당시까지 우리 한국의 물류를 총책임했던 대한통운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운사를 줬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큰 사업을요, 저에게? 대신 넌 다른 건 이제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진짜 큰 묘목 줬어. 이건 과실술 준 거야. 가져가. 한진상사에도 뭘 줬어? 비행기를 운항하는 그걸 국가에서 혼자 하고 있다가 대한항공을 준 거야. 국적기. 국적기를 준 거야. 그리고 국적기도 면허 사업인데 당분간은 너 혼자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것도 지금 과실이 열려져 있는 과실수야. 이거 네가 해. 그래요? 오! 정주영이 그 뒤에 줄 서 있었어. 저는 저는 그랬더니 각하가, 임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총 노선이 428km네. 그때 처음 구간이. 428km 중에서 임자가 지금 얼마를 하고 있어? 100km 이상을 혼자 하고 있어. 뭘 나한테 더 달라고 해?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야. 진짜. 경부고속도로 줬으니 다른 건 탐하지 마라. 정부의 관급공사를 다 쓸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도 호텔이
그때는 못 들어간 거야. 물론 나중에는 다 대기업들이 호텔업이 돈이 될 것 같으니 다 했어. 초창기에는 적어도 못하게 막아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굵직하게 한진 뭐 가져가고 동아 뭐 가져가고 현대 광국건설 다 가져가고 다 나눠줬어. 다른 대기업들도 그 당시 많이 나눠줬고 특히 대우 아까 얘기했잖아. 대우는 항상 모든 혜택을 받았어. 왜? 김우중의 아버지가 박정희의 은사님이야. 은사님. 스승님이야, 스승님. 우리 은사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대우는 모든 혜택을 음으로 양으로 다 받아갔어. 김우중이 예를 들어서 저도 호텔 하나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 잘 계시지?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쓰인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은사님이 돌아가셨구나. 생전에 좀 잘해주셨나 봐요. 엄청 잘해줬지. 솔직히 나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 딱 우리가 세 가지가 꼭 제일 중요해. 이것도 지난 편과 연장된다. 첫 번째, 부모야. 이거는 뭐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야. 사람은 사람 구실하는 데까지 인큐베이팅 기간이 동물 중에 제일 길어. 맞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의 기술을 배우는 것까진 요즘은 20대 초반도 아니라 거의 뭐 30대 초반까지 가버린 직종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좀 배려해 줬느냐 이거 절대 무시 못해. 그래서 조금 뭔가 부모님 덕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스승이야. 여기서 스승이라는 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 아마 여기 있는 두 사람도 지금까지 진로 선택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것들은 부모 아니라 친구인 경우도 되게 많아. 그렇죠. 야, 너 그거 해볼래? 야, 너 그거 좋다? 이런 것들이. 너 그거 잘할 것 같아. 그런 거. 너 그 사업 나랑 같이 해보자. 이게 다 친구야.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또 인생에 굉장히 큰 행보가 걸려. 마지막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지. 국가야. 만약에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어. 그럼 내가 뭐 했을까? 이거 할 수 있겠어? 쉽지 않죠. 유튜브 하는 건 그거 하겠지. 하마스의 뭐 일원으로서 뭐 이런 거나 하지. 지금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하고 책 보고 안 돼.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제일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부모에게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은 그럼 누가 이제 중요해지냐면 국가에게도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은 나머지는 친구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나 나에게 뭔가 가르침과 깨달음을 줬던 그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옆에서 줬는데도 못 받아 먹으면 할 수는 없어. 근데 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 슬쩍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무릎을 치면서 깨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 달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타인은 타인의 삶에 굉장히 강하고 아주 강도 높게 발언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야, 그거 좀 알아봐. 그거 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 요 정도면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하지 마, 이 새끼야.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지. 근데 박정희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질 않는 사람이래. 근데 은사라는 사람은 누구겠어? 매일 가르쳐 주려고 오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운 건 얼마겠니? 그러니 그 사람의 아드님이라고? 이거는 뭐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그래서 대우는 힐튼도 있었던 거잖아. 저는 자동차도 하고 싶고 해. 조선도 할 거 해. 호텔 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다 할 수 있어. 건설도 해. 그래서 전자 그렇네. 그래서 대우 김우중 회장만 당대에 나머지 그 자기 선배뻘의 대기업 총수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온 거잖아. 이거는 뭐 굉장한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돌아와서. 그럼 나머지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뭘 주느냐? 남은 게 호텔이잖아.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
호텔에서 가장 명망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거를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난 호텔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것도 일부는 있겠지. 강제로 떠넘긴 거 아니야. 할 생각이 있느냐?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 가져와. 그 사업계획 다 받았긴 했어. 그리고 너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너 못 줘. 해서 탈락한 대기업 총수도 있어. 그런데 하여튼 그걸 받아갈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열심히 육성해서 관광대국을 만드는데 1조 하겠습니다를 다 받았거든. 그럴 때 그 받은 회사가 자 이제 영빈관은 누굴 줬다? 삼성에 호텔신라 지으라고 줬고 을지로 한복판에 있는 반도 호텔은 신격호 롯데 회장에게 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워커힐, 광진구의 워커힐은 SK에게 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호텔업을 주력 계열사 중에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그룹들이 이게 100% 자신들의 자의적인 의도만 있는 건 아니고 정부의 안분과 배분도 같이 있었던 거고 그 호텔이 지금 다들 부지의 가격이 어떻게 돼 있니? 아유, 어마어마하죠. 우리 부동산 편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정할 때 그 당시에 이 기업들만 남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불어받지 못했느냐? 자, 누구에게 불화해 줬을까? 상납자라고. 아, 그리고 물론 발전 계획도 잘 가져와야 되고 경영 능력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경영 능력과 발전 계획만 보고 나눠준 건 아니야. 상납도 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이권 사업들이 다 공개 입찰로 진행됐거든. 그런데 다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어. 그때는 SK가 아니지. 선경. 선경이 워커힐을 낙찰받을 때 원래 정부에서는 이런 응찰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하의 금액이면 유찰시키자. 이거는 우리가 남는 응찰 가격이 아니다. 그 당시 정부 내부에서의 마지노선이 얼마냐면 26억 3천만 원이었어. 26억 3천만 원이면 넘기겠다. 넘기겠다. 그런데 실제 선경이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26억 3,200만 원이야. 아, 이거 냄새가 나는데요? 영빈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이렇게 나눠준 거고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이거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거야. 모두가 그렇게 아주 유의미한 그 금액으로 이렇게 딱 낙찰받아간 건 이미 다 내정돼 있는 거고 사실 그 뒤부터는 이 호텔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기업들은 이 호텔 부지의 시세가 올라가면서 그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 뒤에는 반도체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 그 뒤에는 나 해외에 가서 뭐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해볼래, 에너지 사업 해볼래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권을 넘겨준 시초가 됐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을 또 만든 것도 있다.